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나 학교 못 다니는 꼴 보고 싶어 그러는 거야? 여기 두 모녀의 대화 속에 그녀의 엄마는 조용히, 그것도 죄인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딸인 그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녀의 딸을 부둥켜 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아 스미스입니다. 친구들은 다들 엘리아 또는 엘리라고 부르곤 해요. 맞아요. 저는 지금 학생이고 17살의 저에게 가장 큰 기억이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범했던 화요일 오후에 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도 선명히 기억나요. 바로 부엌에 서 있었죠. 엄마랑 아침을 먹는 그 화강암 조리대 옆에서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소식을 전하셨어요. 엘리야, 얘야,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줄 게 있어.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많이 회복했다 생각했던 엄마의 얼굴에 또다시 눈물을 보이셨어요. 엄마는 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때만 입으시는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고 계셨는데 사실 그걸 보고서 제가 눈치챘어야 했어요. 이게 그냥 가벼운 얘기는 아니겠구나 하고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온전히 집중했어요. 17살인 저는 이제 엄마의 표정을 꽤 잘 읽을 수 있었는데 뭔가 엄마의 모습이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혹시 엄마가 드디어 운전면허를 따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려는 걸까? 아니면 제가 세라의 바닷가 집에 봄방학 동안 가도 된다고 하시려나?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엄마가 말을 이어가면서 손에 쥔 커피잔을 돌리셨어요. 그 사람 이름은 김동수라고 해. 그리고 우리는 결혼할 거야. 부엌이 갑자기 너무 답답하고 너무 덥게 느껴졌어요. 저는 카운터 끝을 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제 엄마. 그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우리 엄마가 결혼을 한다고요? 그것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랑요? 결혼?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따라했어요. 마치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처럼요. 언제, 어떻게 만난 건데요? 엄마의 눈물은 더 짙어졌지만 미소도 함께 커지는 걸 느꼈죠. 6달 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는 이 관계가 진지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수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온 42세 전기 엔지니어로 5년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강타했어요. 엄마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인데 그 상대가 완전히 다른 문화권 출신이라는 게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는 아시아 남성들에 대해 들었던 온갖 고정관념이 떠올랐어요. 엄격하고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학교에서 봤던 아시아 가정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부모님들은 항상 성적이나 성공에 대해 너무나도 까다롭고 엄격해 보였거든요. 근데 엄마,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엄마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맞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속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사람한테 너무 아까워요라는 말이요. 제 머릿속에서 전기 엔지니어는 매일 고위급 임원들과 일하는 엄마에게는 한참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따뜻하고 익숙했지만 그 말은 낯설었어요. 얘야, 너한테 이건 많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겠지. 근데 동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다정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날 정말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줬어. 동수도 너를 만나는 걸 무척 기대하고 있어. 저는 손을 빼고 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항상 엄마와 저 둘만 있었거든요. 우리만의 일상, 우리만의 농담, 우리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끼어들 수 있을까요? 혹시 모든 걸 바꾸려고 할까요? 우리 보고 한국 관습을 따르라고 하면요. 제가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전통들은요? 저는 우리의 일요일 아침, 팬케이크 시간이나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화 보는 걸 떠올리며 물었어요. 우리 여기서의 삶은요? 우리가 바꾸고 싶지 않은 건 바꿀 필요 없어. 엄마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몇 가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수는 우리 가족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뭘 뺏으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랑이 정말 많아. 엘리야, 나처럼 말이야. 저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어요. 새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소식이 학교에 알려지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봤어요. 친구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다른 시선을 가지면 어쩌죠?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을 가지면요?
아직 동수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제 정체성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요? 저는 간신히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3개월 뒤에 소규모로식을 올릴 계획이야. 엄마가 말씀하셨고 제 속이 갑자기 덜컥 내려앉았어요. 3개월이요? 이 소식을 소화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런 큰 변화를 준비할 시간도요. 저는 엄마를 위해 기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제 이성적인 머리로는 엄마도 다시 사랑을 찾을 자격이 있고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고 웃을 이유가 생길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복잡한 문제들,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알 수 없는 도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동수가 엄마에게 더 전통적이 되길 요구하면 어쩌죠? 저한테 엄격한 규칙들을 강요하면요? 부엌에서 엄마의 희망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제 머릿속엔 이 모든 게 제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곧 바뀔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만지작거리며 엄마의 약혼에 대해 친구 세라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피자 줄은 방 한가운데까지 길게 늘어섰고 점심시간 특유의 떠들썩한 소음이 가득했죠. 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얘기하다 보니 먹지도 않은 사과가 식탁 위에서 왔다 갔다 굴러다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세라.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왜 우리랑 배경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냐고? 저는 점심 트레이를 밀쳐놓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먹을 기분이 다 세라졌거든요. 그런데 세라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 말을 맞장구 쳐줄 줄 알았는데 포크를 내려놓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엘리야, 나 요즘 한국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거든. 제목이 스위트 홈인데 거기 남주인공이 내가 말하는 사람과 완전 달라. 저는 눈을 굴렸어요. 그건 그냥 TV잖아, 세라. 현실이랑은 다르지. 그럴 수도 있지. 세라가 말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근데 이것 좀 봐. 그러더니 드라마의 몇 장면을 보여줬어요. 주인공이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드리고 엄마를 엄청 공손하게 대하고 여자친구의 꿈을 지지해주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 남자들이 되게 배려심 깊고 가정적인 사람들로 나와. 요리도 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가족을 엄청 챙기거든. 이게 진짜 한국 문화에서는 흔한 거라더라. 세라의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영상 속 남자들은 제가 상상했던 엄격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랑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들은 부드럽게 웃고 말투도 다정하고 뭔가 친절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세라가 말한 드라마 첫 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엄마가 약혼자에 대해 묘사한 모습과 조금 닮아 있더라고요. 온화하지만 강인하고 전통적이지만 이해심이 깊은 모습이요. 그런데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제 세상이 진짜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엘리야, 있잖아.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새아빠 될 분이 수술을 받아야 하거든. 심각한 건 아니지만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그럼 저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17이었으니까요. 사실은 엄마가 머뭇거렸어요. 그분 어머니, 그러니까 내 새할머니가 널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대. 저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저 그분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말도 못 통하잖아요. 그분이 꼭 그러고 싶다셔. 한국에서는 가족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문화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셔. 저는 침대에 털썩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어요. 근데 엄마, 그냥 한번 해봐. 엘리야, 그분이 널 집에 오신다니 정말 좋아하시더라. 전화를 끊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벽에 포스터들이랑 책장에 있는 축구 트로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은 너무 안전하고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과 며칠 동안 지내야 한다니. 그것도 서로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이랑요. 그날 오후 제가 본 한국 드라마가 문득 생각났어요. 거기서 할머니가 가족을 위해 잔뜩 차려낸 음식을 자랑스럽게 내놓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새할머니도 그런 분일까? 그 생각이 저를 긴장시키면서도 조금은 궁금해지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다가 세라가 빌려준 한국어 회화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게 생각만큼 끔찍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드라마 속 할머니가 손녀한테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모습도 떠오르고요.
그래도 짐을 싸면서 제 손은 약간 떨렸어요. 내일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제 평소 익숙한 삶이라는 안전한 거품이 곧 터질 거고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에 춤추는 자동차 불빛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머릿속엔 자꾸 그 한국 드라마의 주제곡이 떠오르고 있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세라가 맞았던 걸까요? 제가 모든 걸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그건 아주 작고 미묘한 생각이었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새싹이 돋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름이 꼭 나쁜 걸 의미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흥미롭거나 심지어 좋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런 낯설지만 묘하게 희망적인 생각을 품은 채 저는 결국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한국 할머니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낯설지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만났어요. 한국 할머니와 함께 지낸 첫 주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월요일 아침, 할머니의 소박한 2층 집 문간에 서서 배낭을 움켜쥔 채 엄마가 병원으로 가는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풍겨왔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게 김치 냄새였어요. 엘리야, 들어와, 들어와.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손짓하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저보다 키가 작으셨는데 아마 5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은빛이 섞인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으셨더라고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실 때마다 얼굴에는 작은 주름들이 가득 잡혔어요. 저는 신발을 끌며 나무 마루 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바로 제 발을 가리키시더니 현관에 놓인 슬리퍼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신발 벗어요. 여기 실내화. 이런 풍습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달까요. 할머니가 주신 슬리퍼는 연분홍색의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첫날이 이후 제 새로운 일상의 기본 패턴이 됐어요. 저는 금방 할머니 집이 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자는 동안 제 방이 조용히 정리된 걸 발견했어요. 전날 입고 의자에 대충 걸쳐놓은 옷들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심지어 속옷까지 정리된 걸 보고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어느 날 아침 얼굴이 빨개진 채로 말했어요. 제 옷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미소를 지으시면서 제 손을 토닥이시더니 티셔츠를 완벽한 사각형으로 개는 걸 계속하시더라고요. 화장실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화장대 위에 화장품, 헤어 제품, 세안용품 같은 걸 다 펼쳐놓고 쓰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매일 아침마다 제 물건들이 줄을 맞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어요. 칫솔은 튤립 모양의 귀여운 홀더에 꽂혀 있고 헤어 고무줄들은 여기저기 흩어진 게 아니라 작은 접시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침 식사가 항상 시리얼 한 그릇이나 간단한 에너지바로 해결됐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할머니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저녁 식사 같은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작은 식탁 위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들로 가득 찼어요. 말린 김 조각, 여러 가지 절임 채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항상 밥 한 공기까지요. 먹어, 먹어. 할머니는 희망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애는 힘 필요해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많이 못 먹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제가 다 못 먹으면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더 먹게 되더라고요. 이 장면은 점심때도 반복됐어요. 점심은 예쁜 칸이 나눠진 도시락에 담아주시고 저녁은 아침보다 더 푸짐했어요. 맛도 큰 적응이 필요했어요. 모든 게 제가 익숙한 음식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떤 건 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고 또 어떤 건 깊고 발효된 맛이 나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어떤 국은 마치 바다를 통째로 끓여놓은 것 같은 맛이었어요. 처음 먹었을 땐 뱉을 뻔했는데 할머니가 눈치채시고는 얼른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똑같은 국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국을 좋아하게 된 거 있죠. 제일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할머니가 항상 바쁘게 움직이면서 저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숙제를 하려고 앉아 있으면 어느새 잘라놓은 과일 한 접시가 제 옆에 놓여 있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춥다고 말하면 곧바로 스웨터를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설거지나 청소를 도와드리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시면서 제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일은 학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영어로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너 돌보는 거.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는 데 익숙했고,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제 방식대로 지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누군가가 항상 제 곁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 갑갑하게만 느껴졌어요. 제 방에서의 고요함,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옷, 그리고 아침에 간단히 먹는 시리얼 한 그릇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가 요리할 때 옛날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모습이라든지, 가족 사진을 바라볼 때 제가 모르는 다정한 표정을 짓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작고 주름진 손이지만 강한 손으로 요리든 청소든 빨래든 모든 걸 정성스럽게 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히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담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 끊임없는 먹을거리 챙기기, 제 공간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것, 그리고 끝없는 작은 배려들, 그게 사실은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건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다른 방식으로 말하려는 할머니의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집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걸, 그리고 우리 사이의 차이를 넘어서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을지도요. 저는 단순한 감기가 이렇게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딱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날 수요일 아침, 목이 따끔거리는 걸로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머리가 솜으로 꽉 찬 것처럼 무겁고 코는 계속 줄줄 새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할머니는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걱정으로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시원한 손을 제 이마에 대셨어요. 엘리야, 너 열 있어.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가 항의할 틈도 없이 이미 저를 침대로 이끌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가 그야말로 혼자서 다 해내는 의료팀으로 변신하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나이에 비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집 안을 바쁘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말은 약초랑 뿌리 같은 것들을 그동안 열어볼 엄두조차 못 냈던 특별한 찬장에서 꺼내 오셨어요. 한국 약,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이거 생강, 이거 대추, 이거는 할머니는 나무 껍질처럼 생긴 뭔가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하셨어요. 저도 기운이 없는데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닌 할머니가 언어 장벽에 답답해하시는 건 처음 본 거였거든요. 곧 집안 가득 무언가 끓는 냄새가 퍼졌어요. 평소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한국 음식 냄새랑은 달랐어요. 이건 뭔가 약 같은 냄새였어요. 몇 분마다 할머니는 제 상태를 보러 오셔서 담요를 고쳐주시거나 다시 이마를 만져보셨어요. 제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말을 할 기운도 없었죠. 그러다 할머니가 흰 국물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들고 오셨어요. 죽.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한테 좋아. 죽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아픈 제 목에 딱이었어요. 평소에 매운 한국 음식을 잘 못 먹는 걸 아셔서 일부러 담백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숟가락을 뜨는 걸 할머니는 옆에서 매일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약을 챙겨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약국에서 받아온 알약들을 다 줄 세우신 다음 영어로 복용법을 적느라 거의 1시간을 쓰셨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몇 단어는 철자가 틀렸지만 할머니는 메모 옆에 작은 그림도 그려 넣으셨어요. 아침 약에는 해 그림, 저녁 약에는 달 그림 같은 식으로요. 심지어 할머니는 핸드폰 알람까지 설정하셔서 각각 한국어랑 영어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제 열이 더 심해졌을 때도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시고 수건이 따뜻해질 때마다 새로 바꿔주셨죠. 저는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는데 눈을 뜰 때마다 할머니는 제 책상 스탠드 밑에서 한국 잡지를 읽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기운이 없지만 조금 나아진 상태로 창문을 보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작은 점토 화분 3개에 어린 식물들이 심겨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는 걸 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공기 위에서 숨 쉬기 좋아져. 할머니는 제가 자는 동안 미니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신선한 식물이 저를 더 빨리 낫게 도와줄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제가 침대에 갇혀 있는 동안 할머니는 새아빠가 어릴 적 아팠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한국어랑 영어를 섞어 쓰고 말이 안 통할 때는 몸짓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머니가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돌보셨고 새아빠가 저처럼 약 먹는 걸 싫어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제야 저는 새아빠를 엄마랑 결혼한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한 사람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바꿔놓은 날이 찾아왔어요. 제가 학교에 다시 갈 만큼 회복됐는데 할머니는 끝까지 한국 스타일이라며 마스크를 쓰라고 고집하셨어요. 그날 부모 참관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학 시간에 같은 반 조용한 친구인 제 시킴이 복도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멀뚱히 서 있었는데 제 새아빠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새아빠는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시, 나랑 같이 숨 쉬어봐요. 그러면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새아빠는 자신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황 발작을 겪었다며 그녀를 웃게 만들었어요. 일본인 외교관이 아이와 함께 와 있다가 관심 끌려는 행동이라며 중얼거렸지만 새아빠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시를 도와주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날 오후 선생님들이 새아빠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 상황을 처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저는 새아빠가 단순히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전기 기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새아빠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의료 장비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은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에 달렸단다. 엘리야.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편견, 그의 직업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로 그를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의 친절함, 겸손함, 그리고 조용한 강인함을 보면서 제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한때 엄마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위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새아버지가 제시를 도와주던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됐죠. 모두가 그녀의 공황 발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을 때 새아버지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고 행동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새아버지를 판단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단지 그가 엔지니어라는 이유로 제가 그를 낮게 봤던 거죠. 그날 저녁 제 방에서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얼마 전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제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다 비운 걸 보시고 환히 웃고 계셨던 모습이었어요. 처음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을 때와는 정말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땐 할머니가 자꾸 음식을 권하시는 게 강요처럼 느껴져서 귀찮고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가 만든 모든 음식이 그만의 방식으로 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할머니가 벌써 주방에 계셨고 조리대에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야채가 정리되어 있고 고기 한 팩도 준비돼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제가 앞치마를 잡고 할머니 옆에 섰어요. 할머니는 놀라셨지만 기뻐 보이셨어요. 도와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더니 할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할머니께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고기를 얇게 결 반대 방향으로 써는 법도 알려주시고 양념을 섞을 땐 손을 잡고 각각의 재료가 어떤 맛을 더해주는지 몸짓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땐 화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설탕이랑 참기름을 더해서 맛을 조절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요리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놓쳤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음식을 젓는 동안 낮게 흥얼거리시던 옛날 노래, 그리고 주방의 모든 재료를 소중하게 다루시던 그 섬세한 손길까지요. 엘리야, 할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가리키시고 저를 가리키며 가족, 그러고는 가슴에 손을 얹고 환히 웃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는데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새아버지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셨어요. 몇 개의 쇼핑백을 들고 계셔서 조금 놀랐죠. 그가 쇼핑백에서 비행기 표 3장을 꺼내 두 손으로 제게 건넸어요. 제가 최근에 배운 한국식 예절을 따라서요. 그건 바로 다음 여름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였어요. 너희 할머니랑 엄마가 이걸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셨어. 새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 있는 가족들이 널 만나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 표를 보면서 몇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는 한국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텐데 이제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형성한 그곳을 보고 싶어졌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가 함께 만든 불고기를 먹으며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문득 주위를 둘러봤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하신 말씀에 웃고 계셨지만 모든 말을 다 이해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새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퍼서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나눠주고 계셨고요. 이전의 가족 식사 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풍경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두려워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문화 차이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실수로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차이들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때 친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그 친구는 예전에 저한테 한국 드라마를 처음 알려줬던 애였어요. 한국 가족이랑 사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봤길래 미소 지으며 답장했어요. 드라마보다 훨씬 좋아. 현실이 더 흥미로워. 휴대폰에서 눈을 돌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행복하고 자신감도 생긴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음식 덕분에 살이 조금 찐 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 음식 한 입 한 입마다 이야기가 있고 교훈이 있었으며 가족 간의 교감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식사들이 서로 다른 세상 사이의 다리를 만들어 준 거였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도우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꼭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정성껏 개어놓은 빨래나 아플 때 끝없이 끓여주는 국 한 그릇, 혹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조용한 강인함의 형태로도 올 수 있다는 걸요. 제 한국 가족은 저에게 사람을 아끼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기만 하면요. 아침 햇살이 제 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지난 주말에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죠. 정식으로 찍은 사진은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가 공원에서 우리를 찍어준 평범한 스냅샷이었죠. 엄마는 웃고 계셨고 눈가에는 기쁨으로 인한 주름이 잔뜩 잡혀 있었어요. 새아빠는 엄마 어깨를 감싸 안고 계셨고요. 할머니는 저 옆에 서 계셨는데 작은 체구에서 따뜻함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소풍을 위해 준비한 김밥통을 손에 들고 계셨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진 속 우리 모두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만져보는데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사진에는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가 담겨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까지요. 엘리아야, 할머니가 아래층에서 부르셨어요. 제가 배운 한국식 애칭으로요. 밥 다 됐다. 밥 냄새에 이끌려 계단을 단숨에 내려갔어요. 부엌 식탁에는 뜨거운 된장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죠. 제가 아침으로 된장찌개를 좋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엘리아 스미스. 오렌지 카운티 출신인 제가 시리얼 대신 한국찌개를 즐기게 될 줄이요. 잘 잤어? 새아빠가 신문에서 눈을 떼며 영어로 물으셨어요. 아직도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어색함마저도 정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이름을 발음할 때마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소리내시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발음이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잘 잤어요. 제가 대답하며 젓가락을 집었어요. 젓가락질도 이제 꽤 익숙해졌는데 가끔은 할머니가 제 방법을 보고 웃으시기도 하세요. 다음 달 한국 여행 너무 기대돼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절에 갈 수 있을까요? 새아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더니 불국사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1000년 넘게 서 있는 고대의 돌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하실 때 자신이 가진 문화를 저에게 전해줄 때마다 눈이 반짝이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걱정했던 엄격하고 통제적인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좋아하는 책을 친구에게 소개해주는 것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할머니도 대화에 참여하셨는데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새아빠가 통역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서울에서 먹을 거리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이에는 아직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음식과 몸짓, 그리고 보살핌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죠. 엄마가 일을 위해 내려오셨을 때 새아빠가 바로 일어나 커피를 따라드리는 걸 봤어요. 그게 엄마가 혼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남자들이 통제적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새아빠는 오히려 엄마의 독립성을 누구보다도 응원해주고 엄마가 직장에서 성취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시며 항상 지지해 주셨어요. 엄마,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고 싶어졌어요. 저 결혼하지 말라고 엄마를 설득하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가 커피잔을 입술에 가져가던 손을 멈추셨어요. 응, 기억나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솔직히 인정했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다르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거죠.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느끼시는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거란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랑 같이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부엌 카운터 위에는 불고기를 위한 재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얇게 썬 양념된 소고기,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할머니께 배운 특제 소스까지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고 할머니는 한국 전통 민요를 흥얼거리셨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렸어요. 그동안 요리하면서 이 노래를 익혔나 봐요. 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바로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저에게 한국 문화를 변호해 주던 친구였죠. 이번에도 저녁을 먹으러 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할머니 요리에 팬이 돼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제 집에서 제가 소외될까봐 두려웠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문화를 친구들과 나누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레이첼이 저녁 먹으러 와도 되냐고 물어봐요. 저는 제 말에 손짓을 곁들였는데 이제는 그런 몸짓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럼 당연히 와도 되지. 할머니가 밝게 대답하셨어요. 바로 추가 음식을 준비하시며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혼자서 즐겁게 중얼거리셨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떠올렸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이제는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는지요. 제가 배운 건 사랑이란 항상 제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때로는 정성껏 싸준 도시락으로, 힘든 순간에 조용한 지지로, 혹은 마지막 한 그릇 더 먹으라는 집요한 권유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새로운 가족은 마음에는 문화적 경계가 없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함께 두 세상을 완벽히 어우러지게 만드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부엌에 서서 가족과 친구들,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완전히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제 가족이고 이보다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